강의를 들어가 봅시다. 우리 먼저 맨 처음에 했던 얘기가 기본서에서는 재무관리 들어가기라고 하면서 재무관리가 다루는 내용들,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얘기를 다룬다. 그래야 추구하는 거라는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먼저 했던 게 첫 번째로 이익의 극대화는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익 극대화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이익을 극대화할 거냐 하는 극대화 대상이 되는 이익의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단기적 이익 극대화냐 장기적 이익 극대화냐, 혹은 그게 회계적인 이익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영업이익이냐 단기순이익이냐 총포괄손이익이냐라는 게 너무나 모호하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회계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회계적 이익이라는 것은 회계 처리를 통해서 계산되는데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적인 이익은 달라질 수가 있고, 한번 세색했던 회계 처리 방법을 중간에 변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랬을 때에는 실제는 변함이 없지만 회계적 이익 금액은 달라져 버린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네 번째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우리 기본 강의 때 이익 극대화가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했던 얘기들이죠. 자, 거기에다가 제가 객관식 강의니까 우리 기본 강의 때는 뒤에 했던 얘기들 살짝 앞으로 끌고 와서 잠깐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인 문제점 나오게 되는 게, 이런 회계적 이익 계산할 때에 이게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단기 순이익 계산 과정에서 타인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인 이자 비용은 차감되고 있지만 자기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 곧 내 돈에 대한 기회 비용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도입이 됐던 게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EVA 개념이 나오게 되었었죠. 이런 식은 괜찮죠, 이거 끌고 와도.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지역 목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기업 가치의 극대화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 가치는 곧 기업 자산의 가치이고, 그 기업 자산의 가치는 기업의 자산이 발생될 미래 현금 흐름인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기업 가치이다. 그걸 극대화하자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가정을 더해서 기업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부채 가치는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 극대화됐을 때에는 부채 가치는 일정한 거니까 자기 자본 가치가 극대화될 거다. 따라서 기업 가치 극대화는 자기 자본 가치의 극대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처음 했던 얘기고, 저 뒤에 넘어가서 6장에 자본구조 이론 갔을 때에 했던 얘기가 시장의 불안정 요인 중에서 대리비용, 특히나 타인 자본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개념이 된다. 다만 말을 바꿨을 때에는 타인 자본 대리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뒤에 가서 EVA 다시 할 거고요. 타인 자본 대리비용 다시 할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짚거려 보면, 자, 타인 자본 대리비용 쪽의 얘기는 부채 의존 높은 기업의 경우에 주주가 딴짓할 수 있다 하면서 재산 도피 요인이 있고 위험 투자 선호 요인이 있고 과소투자 요인이 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체 기업 입장의 NPV와 주주 입장의 NPV가 같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곧 기업 가치 극대화와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가 같은 개념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타인 자본 대리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업 가치 극대화와 자기 자본 가치 극대화는 동일한 개념이 된다. 자,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게, 우리가 투자에 따른 부의 증가분, 투자에 따른 가치의 증가분을 NPV라 했고, 그런 가치의 증가분인 NPV가 극대화되면 곧 전체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현재 가치인 NPV 극대화도 동일한 개념이 된다. 자, 이때 나오는 이 NPV라는 애는 2장에서 다시 할 거예요.
이런 NPV라는 애는 U200의 현재 가치가 U700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크기이면서 투자에 따른 부의 증가분이고 기회비용을 초과해서 벌어들이는 이득의 현재 가치다. 이때 기회비용 초과해서 벌어들이는 이득이 EVA. 그 EVA의 현재 가치를 얘기했던 게 시장 부가가치 MVA였었으니까 이 MVA는 NPV와 똑같은 애가 된다. 따라서 시장 부가가치의 극대화도 역시나 동일한 개념이 된다. 이런 정도는 괜찮죠. 자,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나서 문제 1번, 2번 들어갈 거예요. 자, 웬만하면 문제는 제가 다 풀려고 하는데요. 너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면 한두 개는 빼도 괜찮겠죠. 자, 1번 가봅시다. 자, 1번에 나온 얘기가 회계적 이익 극대화는 적정하지 않다. 그 이유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또한 1번에 적용하는 해결 항목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 맞는 문장. 또는 2번에 회계적 이익은 경영자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는다. 경영자의 이해를 반영해서 회계처리 방법이 선택이 되고 변경되기도 하는 거죠. 따라 경영자 이해가 반영되어서 회계적 이익 금액이 달라져 버릴 수 있다. 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경영자 이해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문장. 다음 3번 회계적 이익은 기회비용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거 맞는 얘기죠. 특히나 자기자본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인 자기자본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다음 4번에서는 미래 수익의 시간성과 화폐의 시가치를 무시한다. 맞는 문장. 5번에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맞는 문장. 자, 다음 2번 문제 넘어와서 2번 문제에서는 재무표에 대한 설명을 한 적절한 것은 이게 2014년이 재무관리 1차 시험이 역대급으로 쉬웠던 해예요. 그러니까 이딴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답은 5번에 있는 자기자본가치 극대화가 타당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3번 문제부터는 기업 잉여현금 흐름에 대한 문제예요. 그에 대한 설명할 거고 그 문제 풀 거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시겠어요. 자, 더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1차 시험에 합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이상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걔네는 단락에 영향이 없고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다 풀면 1차는 합격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는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다 라는 개념은 지금과 같은 이런 지문형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는 뭐 과거 기출문제에서는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왜 틀린 문장인지는 다 알아야 된다. 문장 하나하나를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답만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하면은 1차 시험 합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두 번째 넘어가서 이제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쪽의 얘기고,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의 자산으로 발생되는 현금 흐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기업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지만 그 자산들이 크게 구분했을 때에는 영업 관련 자산이 있고 비영업 자산이 있고, 비영업 자산은 관심 없다. 그러면서 영업 관련 자산이 있고 영업 관련 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순운전 자본이 있는 거고,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유동자산이 있는 거고, 얘네가 굴러가며 발생될 현금 흐름을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라 한다. 자, 그 중에서는 맨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업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있고, 걔를 우리가 손익계산서 보고서 파악하는 현금 흐름. 시작하는 게 영업이익인 EBIT에서 시작한다면 당연히 세금은 나가야 되는 거다. 다만 EBIT 계산 과정에서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어 있는데 걔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다시 더해줘야만 현금 흐름이 계산이 되겠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식인데 EBIT를 풀어 정리했을 때는 현금 들어온 수익에서 현금 나가는 비용 빼고 1 마이너스 법인세율에다가 감가상각비의 감세 효과를 더해주면 계산되는 게 영업현금 흐름. 다음 두 번째로는 순운전 자본의 변동의 현금 흐름은 순운전 자본이 증가하면 상품 생각하고, 상품 증가했다는 것은 더 사온 거다
수련자본이 증가한 것만큼은 돈 나가는 거다. 이렇게 계산할 때에는 기초 수련자본 마이너스 기말 수련자본으로 계산하자라고 했었죠. 다음 세 번째로는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한 현금흐름. 기계 잔부금액이 증가했으면 그만큼 사온 거다. 다만 기초에 있던 비유동 자산은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만큼은 줄었을 거다. 그거와 기말에 있는 비유동 자산을 비교해야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자 비용에 법인세 감시 효과가 있는데 우리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현금의 고려 방식을 취했었고 6장 자본구조 이론 넘어가면서부터는 할인율의 반영하는 방식을 취했었고 자, 이런 기업 잉여현금흐름은 결국은 채권자의 현금 흐름이 되거나 아니면 주주의 현금 흐름이 된다. 첫 번째로 채권자는 이자를 받는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은 거다. 두 번째로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는 거다. 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쪽에서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추가로 차입하면은 채권자 돈 나가는 거고 기존 부채 상환하면은 채권자 돈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계산할 때에는 기업의 부채가 증가했으면 그만큼 순액으로 더 차입한 거니까 채권자 돈 나가는 거다. 따라서 기초에 있던 타인자본 마이너스 기말 타인자본으로 계산하자. 자, 다음 주주 입장에서 추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얘랑 똑같이 기업이 유상 증자를 하면 주주 돈 나가는 거고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주주 돈 받는 거고. 자, 근데 그걸 계산할 때는 기초에 있던 자기 자본은 아무 일 없어도 순이익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유보시키는 금액만큼은 증가되는 거다. 그거하고 기말에 있는 자기 자본을 비교하자. 근데 거기에서 배당한 금액과 유보시킨 금액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순이익 되는 거니까 두 번째로 기초 자기 자본 마이너스 기말 자기 자본에서 계산할 수 있겠다. 되게 기본적으로 봤었던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그냥 한번 짚고서 넘어갈 거예요. 얘를 다시 제가 설명해서 이식 도출 과정까지 갈 수는 없어. 거기서 좀 더 갔던 게 우리가 무성장 영구 기업을 가정했을 때 애는 지금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니까 매년의 영업이익 다 똑같다. 그리고 수련자 자본은 변동이 없게 된다. 그리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는 기계는 아무 일 없으면 감가상각만큼 줄어버릴 거니까 감가상각만큼은 단순 재투자를 해줘야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더한 현금 흐름이 EBIT 곱하기 1-T라는 현금흐름만 남게 된다. 이걸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자 비용에 법인세 감시효과가 남게 된다. 그럼 우선자 연구기업의 경우에는 부채가 기초기말 변동이 없을 거니까 영원히 가는 부채에서 영원히 지급되는 똑같은 이자 이걸 우리가 영구부채라고 표현하고 영구부채에서 발생되는 매년의 똑같은 이자가 채권자의 현금 흐름. 또한 우선자 연구기업은 자기 자본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 자, 따라서 순이익 중에 일부를 유보시켜버리면 자기 자본 증가되니까 순이익을 전부 다 배당 지급한다. 전부 다 배당 지급되는 순이익만큼이 주주의 현금 흐름이다. 자기 자본은 변화가 없게 된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기업 잉여 현금 흐름 때 봤었던 얘기고요. 자, 우리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기업 자산에서 창출하는 금을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 이런 주주와 채권자에게 자유롭게 배분해 줄 수 있는 현금이라는 의미이다. 다음 제부지표에서 잉여 현금을 계산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자산과 부채는 영업용이고 그 비영업 자산은 없다는 얘기고요. 법인세는 25%에 재무상태표부터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 쪽에서 먼저 유동 자산이 있고 유동 부채가 있는데 퉁쳐서 수능전 자본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기초가 있고 기말이 있고 기초에 있던 유동자산 얼마래요? 밖에 있어. 여기가 단기, 여기가 전기다 지금 거기는. 그러니까 기초에 있던 유동자산은 85인 거죠. 이 전기말이 기초.
또 아무 생각 없이 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험장 들어가면 네 눈에 방금 전에 그렇게 보인다. 자, 그리고 기말 유동자산은 100. 유동부채가 기초에는 40, 기말에는 50인 거죠. 퉁쳐서 순은전 자본으로 파악하게 되면은 기초 순은전 자본은 45에 기말 순은전 자본은 50인 상황.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 있고 기초가 165, 기말이 200. 그리고 타인 자본에 해당되는 게 비유동 부채고 기초가 110, 기말이 120, 자기 자본이 기초에는 100, 기말에는 130인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재무관리 첫 시간이라고 해서 너무 열심히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걸 거기 문제 있는 건데 왜 문제 푸는 데 집중하세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손익계산서 쪽에서 매출 나와 있는 게 500이고 변동 영업비용이 있고 거전 영업비용이 있고 어쨌든 걔네들이 지금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이다라는 얘기죠.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이 220하고 180이 있고 감가상각비가 현금 유출 없는 비용 그게 24가 있어서 영업이익 나와 있고요. 영업이익이 76 그리고 이자가 12 세전이익 나와 있고 법인세율은 우리 문제에 맨 위에 25% 써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니까 나오는 당기순이익이 48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기업 잉여현금으로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요구 사항이에요. 그러면 EBIT에서 그냥 시작할게요. 우리 문제에서 EBIT가 76 곱하기 1만 법인세율은 25%에 감가상각비는 24니까 더하면 영업현금으로 계산되는 게 81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다음 순환 자본이 기초에는 45, 기말에는 50인 거니까 기초 마이너스 기말하면은 마이너스 5라고 계산이 되어서 순환 자본이 5만큼 증가했고 그만큼 돈은 나가는 거다. 다음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현금흐름이 기초의 비유동 자산은 165가 있었고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 24만큼은 줄었을 거다. 그거와 기말에 있는 200 비교하게 되면 비유동 자산에 대한 투자를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59로 계산되고요. 다음 이자 비용이 12이고 법인세율 25%니까 이자 비용 감수 효과가 플러스 3으로 계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1, 2, 3, 4 하면은 나오는 기업 잉여현금흐름은 20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다만 이자 비용 감수 효과를 할인율에 반영했을 때의 기업 잉여현금흐름은 17로 계산이 되겠네요. 이제 우리 문제에서는 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다만 이러한 기업 잉여현금흐름이 20보다 작거나 같다. 동그라미 1번 범위를 주면서 답을 찾게 해놓은 문제이죠. 문제를 풀었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나머지도 계산은 가볼게요. 그러면 채권자 현금흐름 중에 첫 번째가 이자 비용. 이자 비용 12만큼 채권자가 돈 받은 거다. 그리고 타인 자본 기초 기말에 있는 게 기초에는 110, 기말에는 120인 거니까 마이너스 10 계산되어서 전체 채권자 현금흐름은 플러스 2다라고 계산이 된다. 그러면 1, 2, 3, 4 더한 기업 잉여현금흐름이 20이고 채권자 현금흐름이 플러스 2라면 주주 현금흐름은 플러스 18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한번 계산한다면 당기순이익 나와 있는 게 48로 나와 있고 기초기말에 자기자본이 100과 130이니까 마이너스 30 계산되어서 주주 현금흐름이 플러스 18이다라고 계산까지 가는 거죠. 뭐 저번에 맨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어휘였던 식이니까 식 외운 데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자, 그보다 한 가지 이제 더 묻게 되는 게 4번 문제예요. 자, 같은 형태로 해서 계산하는 기업 잉여 현금흐름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봤더니 이제 X4년 말, X14년 말, 15년 말 나와 있으니까 기초 기말 위치 맞는 거고요. 봤더니 유동자산이 기초에는 5천, 유동부채가 기초에 2천인 거니까 기초의 순환자본은 3천이 있던 상황이죠. 기말 유동자산은 5,500에 기말 유동부채가 2,200인 거니까 기초 순환자본은 3,300이 있던 상황이고요. 자, 비유동자산이 기초에는 25,000, 기말에는 3만. 자, 그리고 타인자본이 지금은 비유동부채로 나와 있어서 기초에는 2만, 기말에는 2만 6천이고요. 계산한다면 자기자본 기초 기말도 계산할 수 있죠. 안 써놨지만 거기에 계산할 수 있다.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이 8천이고요. 기말 자기자본은 7,300인 상황이에요. 다음 손익계산서 자료 중에서 매출액이 15만이고요. 그리고 매출원가,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는 매출원가가 현금 유출이 있는 비용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게 지금은 8만이고 감가상각비는 만인 상황이니까 영업이익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6만 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고요. 이자 비용은 2천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고 있고, 봤더니 저 위에 나와 있는 법인세율은 30%인 상황이네요.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계산까지 가게 되면은 세전이익이 5만 8천이고 30%가 법인세로 나갈 거니까 70%가 당기순이익으로 와서 당기순이익이 40600으로 계산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다 계산해 볼게요. 그럼 먼저 영업이익은 계산했어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강세에 빠지고 나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6만인 상황이고요. 곱하기 1만 법인세율이 문제에서 30%가 법인세율 더하기 감가상각비인데 문제에서 만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 영업 현금 흐름은 5만 2천으로 계산이 되네요. 다음 순환자본 변동에 따른 현금 흐름. 기초 순환자본은 3천이었고 기말에는 3,300이니까 순환자본이 300 증가했고 현금 흐름은 300만큼 돈이 나가는 거죠. 비유동자산, 기초에 있던 비유동자산은 2만 5천이었고 감가상각이 만원이니까 아무 일 없으면 기말에 15,000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말에는 비유동자산이 3만이 있는 상황이니까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5,000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자 비용 감소 효과는 이자 비용이 2,000이고 법인세율이 30%니까 이자 비용 감소 효과는 600원이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업현금 흐름, 순환자본 변동, 비유동자산 투자, 이자 비용 감소 효과까지 고려하니까 전체 기업 잉여현금 흐름 계산되는 것은 37300이라고 계산된다. 공부하는 거니까 다 계산 한번 해보게요. 다음으로 채권자 현금흐름인데 이자 비용이 문제에서 2천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다음 비유동자산, 비유동 부채인 타인자본 쪽이 기초에는 2만, 기말에는 2만 6천인 거니까 마이너스 6천 되어서 전체 채권자의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천이라고 계산될 거고요. 자, 다음 주주 현금 흐름이고 문제에 쭉 계산했더니 당기순이익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 당기순이익 나와 있던 게 40600이고요. 자,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은 아까 계산했고 계산했더니 기초가 8,000, 기말이 7,300에서 얘가 마이너스 700으로 계산이 되니까 전체 주주의 현금 흐름 계산되는 것은
이게 플러스 700 따라서 더했더니 41300 계산되는 게 전체 주주 현금으로입니다. 그러면 기업 잉여현금으로 37300, 채권자는 마이너스 4000인 거니까 주주 현금이 41300 계산한 거 맞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에다가 이제 4000을 더하면 그게 주주 현금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 돌아가서 현재 우리 문제에서는 각각의 항목들을 하나씩 묻고 있어요.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은 53,000이다 라고 했는데 52,000이 맞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틀린 문장. 다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의 채권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000이다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4,000이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장. 동그라미 5번 내 순환 자본은 500 증가했다가 아니고 300 증가한 거죠.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가까이 또는 4번 비행부채 상환액은 2,000이다. 자, 걔 관련해서는 이거 우리가 제가 설명할 때에 했던 게 BS에 있는 장부 금액이 변하는 걸 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초에 있던 타인 자본, 그 비용부채는 변해가는 게 기업이 추가로 차입하면 장부 금액이 증가가 될 거고 기존 부채를 상환하면 감소되어서 기말에 있는 부채가 된다. 기말에 있는 타인 자본 된다라고 했었죠. 이건 재무관리 얘기 아니고 회계 얘기다. 자, 기초에 있던 부채가 비용부채 2만이 있었고요. 우리 문제에서 맨 위쪽에 있는 자료가 8천의 장기 부채를 신규로 차입했다고 했어요. 차입 8천이니까 8천만큼은 장부액 증가, 그리고 상환한 것만큼은 감소해서 기말 비용부채 되는 거고, 기말 비용부채가 2만 6천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중에 상환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상환한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게 2천이다. 그래서 지금은 4번이 맞는 문장이죠. 자, 같은 형태로 자기자본 쪽을 보게 되면은 기초에 있던 자기자본은 순이익 중에서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기업 내부에 유보시키는 것만큼 자기자본 증가할 거다. 자, 그리고 기업이 유상 증자하게 되면 자기자본 증가, 기업이 자사주 매입하면 자기자본 감소해서 기말에 있는 자기자본이 된다. 만약 문제에서 뭐 순이익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그냥 얼마를 배당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유보시키는 금액 알 수 있을 거고, 문제에서 유상증자를 얼마 했다라는 자료가 있으면서 자사주 매입한 금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이랑 비슷하게. 자, 하나 더 가는 게 비유동 자산이 변화되는 거. 기초에 있던 비유동 자산의 장부 금액이 변해가는 걸 보게 되면 일단 먼저 아무 일 없더라도 감가상각만큼은 장부 금액이 감소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기중에 추가로 취득한 거 있으면 장부 증가가 될 거고, 감소되는 것은 일부 처분한 A의 장부금만큼 장부금액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기말에 있는 비유동 자산의 장부금액 되는 거잖아요. 자, 관련해서 우리 문제 맨 위에 있는 게 비유동 자산을 처분했는데 장부금액 10,000원짜리를 처분했고 처분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어쨌건 처분된 애의 장부금액이 10,000원이란 거고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1번에서는 비유동 자산 취득한 금액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기초에 있던 비유동 자산은 25,000이 있었고 아무 일 없어도 감가상각 10,000원만큼은 감소했을 거다. 그리고 취득한 금액만큼 증가가 되었을 거고, 처분한 애의 장부 금액이 10,000원 써있던 애를 처분해서 기말에 있는 비유동 자산이 30,000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취득한 금액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했더니 취득한 금액이 25,000이다 라고 계산이 되네요. 동그라미 1번 틀린 문장. 그래서 기본적인 식들은 이미 알고 있던 식들이고,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통으로 우리 3번 문제 전체 기업 이익현금 얼마냐라고 물어봤다가 이번에는 각각 항목별로 하나씩 물어보는 형태를 취했어요. 자, 거기까지가 기업 잉여 현금으로 문제였어요. 자, 추가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화폐의 시간 가치 쪽의 얘기예요. 자, 주로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이러이러한 현금으로 주고서 그 현금 흐름의 전체 현재 가치 계산하라 혹은 특정 시점의 미래 가치 계산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일반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가치 이자 요소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 요소 NWT 연금 그리고 미래 가치 이자 요소 그리고 연금의 미래 가치 이자 요소의 개념들은 아시죠? 자, 우리 문제들에서는 다 그냥 기호로 바로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서 뭐 10% 세기간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는 2.48685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러면 어떤 걸 쓸지는 여러분이 이름 보고 알 수는 있겠죠. 만약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3년간 매년 말에 10씩 발생한다 하면 이런 게 일반적인 연금인 기말연금이죠. 이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라 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연금의 형태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 곱하면 될 거고 그게 주어진 이자율에다가 몇 기간짜리. 자,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는 횟수야, 횟수. 세번 발생하는 거니까 3기간짜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가 계산이 된다. 만약에 3년 후 시점에서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라 하게 되면 10 곱하기 연금의 미래 가치 요소 주어진 이자율에 역시나 연금은 횟수다. 3기간짜리 적용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년 말 시점에서의 가치가 계산이 될 거예요. 만약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10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때는 10 곱하기 일단 연금의 형태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 곱해야 되겠다. 주어진 이자율의 몇 기간짜리? 횟수야. 연금은 세번 발생하는 거니까 3기간짜리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하면 어느 시점? 자, 얘네들의 한 기간 앞으로 온다. 곧 얘네들의 한 기간 앞으로 왔으니까 2년 말 시점 가치다. 현재 가치로 올 거니까 2년을 더 끌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가치 이자 요소 몇 기간짜리? 2기간짜리 2년을 끌 거니까 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추가로 봤던 게 특수한 현금이라고 하면서 무성장 연구, 일정선자 연구가 있었고 무성장 연구로 갈 때는 현재 가치 구할 때는 매번 똑같은 현금 흐름 나누기 이자율 가는 게 무성장 연구 연금 현재 가치. 일정성장 연구 연금 현재 가치다 하게 되면은 맨 첫 번째 현금 흐름 1년 말 현금이 아니고 맨 첫 번째 현금 흐름 나누기 이자 마이너스 성장률로 계산하는 거였죠. 우리가 이거 할 때는 무한한 등비 수열의 합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게 이렇게 값이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게 공비의 절대값이보다 작아야 된다. 곧 이자율 또는 할인율이 성장률보다는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붙었었죠. 일반적인 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그 연금은
매 기말에 현금으로 발생하는 기말연금이 일반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정상연금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매년 말 10 발생하는 3번 발생하는 연금, 이런 게 기말연금. 반면에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있고, 다른 말로는 선불연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자, 똑같은 형태로 3번 발생하는 연금인데 기초연금이라면 매기간 초에 현금으로 발생하는 게 기초연금이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 동일한 횟수 발생하는 연금인데 매기 말에 발생하는 기말연금과 매기 초에 발생하는 기초연금 중에서는 누구의 가치가 더 크다? 먼저 받으면 좋은 거다. 기초연금 가치가 더 크게 된다. 그러면 얘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0% 이자율인 상황이면 첫 번째 10, 두 번째 10, 세 번째 10의 현재 가치인데 기초연금이다 했을 때의 현재 가치는 지금 있는 10은 그냥 지금 10이다. 다음 두 번째 10의 현재 가치, 세 번째 10의 현재 가치이다. 그러면 동일한 횟수, 동일한 금액 발생하는 연금인 경우에는 기말연금의 현재 가치보다는 기초연금의 현재 가치가 더 크게 되는데, 얼마만큼 크다?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하는 것만큼 가치가 더 크게 된다. 3년 말 시점에서의 미래가치다 라고 하게 되면 3년 말 10은 그냥 3년 말 10이다. 얘는 1년 미래가치, 얘는 2년 미래가치 할 거니까 10 플러스 10 곱하기 1.1 플러스 10 곱하기 1.1의 제곱이 지금 발생하는 기말연금의 3년 말 시점 미래가치. 반면에 기초연금의 3년 말 시점에서의 미래가치다 하게 되면은 얘는 1년, 2년, 3년 미래가치니까 10 곱하기 1.1 플러스 10 곱하기 1.1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1.1의 세제곱 가야 3년 후 미래가치가 된다. 역시나 기초연금의 가치가 더 큰데 얼마만큼 크다?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하는 것만큼 가치가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어느 시점 가치냐 말은 무관하게 현재 가치든 1년 말 가치든 3년 말 가치든 10년 말 가치든 어쨌건 먼저 받으면 좋은 건데, 그게 기말에 받는 경우에 비해서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하는 것만큼 가치가 더 크게 된다. 자, 이게 5번 문제. 그래서 5번에서는 돈이라는 횟수의 연금을 기초에 받는 경우인 기초연금 또는 선불연금과 기말에 받는 경우 정산연금 또는 일반연금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이자율은 전부 다 크고 일정하며 본인에서 연단위 가정한다. 동그라미 1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모두 선불연금 혹 기초연금은 일반연금, 기말연금에 1 플러스 이자를 곱해서 얻을 수 있다. 1번이 맞는 문장이죠. 자, 다음 5번부터는 구체적인 계산 문제들이고요. 어떤 현금을 주면서 걔의 현재 가치 또는 특정 시점 미래 가치 구해라 라고 했을 때에는 현금 흐름부터 잘 파악을 해야 돼. 첫 번째, 언제부터 시작이냐. 두 번째, 얼마마다 발생이냐. 세 번째, 몇 번 발생하느냐 부터 잘 파악해야 된다. 자, 6번 들어가서 세 가지 명품 현재 가치를 할인 10% 적용할 때 모두 배우는 계산했다. 그래서 할인율 10%인 경우에 경품 1, 2, 3 모두 다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WXY 금액을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요구 사항이고요. 먼저 경품 1번이에요. 자, 걔의 현재 가치는 100원인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현재부터 W를 매년 영구히 받는다. 매년 영구이니까 무성장 영구연금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1번의 현재 가치는 100원인데 그게 무성장 영구연금 현재 가치다. 매년 W1이니까 W 나누기 이자율 10%. 현재 가치가 1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현금 흐름을 봤을 때 무성장 영구히 받는 건데 언제부터? 1년 말이 아니고 현재부터. 현재 10원이 있는 거, 현재 W1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매년 말 W1을 무성장 영구히 받는다라는 표현이죠. W 나누기 0.1 하게 되면 얘네만 현재 가치 한 거잖아요. 현재에 W1이 있다라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발생인지 먼저 파악을 하라고요. 이후에 몇 번 발생하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W1이 있다라는 거 고려해야 된다. (2번) (3번은) 뭐 그냥 쉬운 얘기들이고요. 이번에도 현재 가치가 100원인데, 자, 걔는 1년 후에 상금 X원 받는다. 1년 후 X의 현재 가치가 100원이다라고 했으니까 X는 110원이다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거죠, 뭐. 3번 A의 현재 가치 역시나 100원인데 걔는 1년 후에 Y원 그리고 2년 후에 X원이래요. 1년 후 Y 현재 가치, 2년 후 X의 현재 가치 한 게 지금 100원이라는 얘기인데 X가 110원이다 라는 걸 구했으니까 Y가 10원이다 라는 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3번은 별 얘기 아니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현금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세요. 자, 다음 7번 문제. 이자 할인율 연 10% 일정할 때에 아래 세 가지 금액의 크기 순서를 적절한 것은 곧 세 가지 다 구해봐라 라는 요구 사항이죠. 하면서 10% 6기간에 연금의 현재 가치 이자 요소가 4.353이고 10% 6기간 연금의 미래 가치 이자 요소가 7.756이다 라고 자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안 주고 그냥 기호로 줘요, 자료를. 했을 때 먼저 A 얘기 나와 있고요. A는 봤더니 5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매년 말 255원씩 받는 연금의 현재 가치래요. 그러면 5차 년도 말부터 10차 년도 말까지라는 얘기죠. 5차 년부터 10차 년도까지 매년 말이니까 5차 년도 말부터 10차 년도 말까지 (5차 년도) 말이 어디예요? 이게 1차 년도 말이 일시점, 2차 년도 말, 3차 년도 말, 4차 년도 말, 5차 년도 말이죠. 여기부터 시작이야. 그게 5차 년도 말 255부터 10차 년도 말까지야. 그럼 몇 번 발생이야? 6차 년도, 5차 년도, 10차 년도니까 총 6번 발생하는 연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차 년도 말부터 시작이니까 T는 50점부터 시작이고 10차 년도 말까지니까 T는 시시점까지 총 6번 발생하는 연금이에요. 자, 걔의 현재 가치 구해보자. 하면은 255라는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요소 곱해야 된다. 이자 할인율은 10%인 상황이고요. 몇 기간짜리? 횟수라고 얘기해서 횟수라고 연금의 이자 요소는 횟수다. 총 6번 발생. 따라서 6기간짜리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야? 한 기간 앞으로 왔으니까 4년 말 시점이라서 현재 가치 하려면은 4년을 더 끌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곱하기 현재 가치 이자 요소 10%에 몇 기간짜리? 얘는 4번 더 현재 가치 해야 돼. 따라서 4기간짜리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문제에서는 6기간 연금의 현재 가치자 요소로 나와 있는 게 4.35532 나와 있고요. 뭐 얘는 문제 자료에 없는 거니까 1.1의 4제곱분의 1을 적용해 줘야겠죠. 하면 계산값은 나오겠죠 뭐. 자, 이게 A. 자, 다음 B.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매년 말 96원씩 받는 연금의 10차년도 말 시점에서의 미래가치 구해보자. 발생하는 시점은 A하고 똑같네요. 5차년도 말부터 10차년도 말까지 매년 말 96원씩 발생하는 연금의 10차년도 말 미래가치 구해보자. 10차년도 말 미래가치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96원씩 발생하는 연금이고 미래가치 구할 거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요소 10% 이자율에 몇 기간짜리? 현재 가치든 미래가치든 연금은 횟수다. 횟수니까 6번 발생이라서 6기간짜리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시점이야 지금? 이게 10년 말 시점이야 지금. 이게 10년 말 시점이야. 자, 따라서 여기서 끝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나와 있는 게 7.7156이다 라고 문제에 있는 거죠. (3년간) 10매 3년 말 시점 미래가치면 얘를 구할 때에는 10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 요소 3기간짜리 적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게 20은 그냥 3년 말 10인 거고 20은 뭐 예를 들면 10% 이자율 2년 미래가치 얘는 1년 미래가치 이렇게 가는 게 3년 말 시점의 미래가치인 거죠. 현금을 발생하는 게 4년 말 10, 5년 말 10, 6년 말 10. 왜? 6년 말 시점에서의 미래가치 구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아까 3년 말 10은 3년 말 10. 지금은 6년 말 10은 그냥 6년 말 10이다. 얘는 1년, 얘는 2년 미래가치 하면 되는 거니까 이자 10%면 1.1 제곱 1.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10 곱하기 3기간짜리 연금의 미래가치에서 적용하게 되면 6년 말 시점의 미래가치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얘를 가지고서 만약에 3년 말이 아니고 6년 말 시점에서의 미래가치를 구해라 라는 요구 사항이었으면 여기다가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게 3년을 더 미래 가야 된다. 이런 조정하겠지만 지금 우리 문제 B에서는 요구하는 게 지금 이 형태잖아요. 자, 다음 C. 3차년도 말에 45원 받고 이후 매년 말마다 전년 대비 5%씩 수령이 증가하는 성장형 연구연금, 일정 성장 연구연금이죠. 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3차년도 말에 45. 3차년도 말이 여기죠. 거기가 45고 이후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영구히 성장한다. 그러면 걔의 현재 가치 구해보자. 다른 요구 사항이니까 일정 성장 연구연금 현재 가치 걔는 접근해서 45부터 계속해서 5% 성장, 할인율은 10%, 마이너스 성장률이 5%. 자, 여기까지 하면 어느 시점 가치? 1기간 앞이다. 따라서 이후에 얘가 계속해서 5% 연구 성장인데 걔네들씩 적용하면 1기간 앞으로 왔으니까 다시 2년을 더 현재 가치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곱하기 뭐 2년짜리는 없는 거니까 10% 현재 가치 하려면 2년 더 현재 가치 하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가 7번이었고요. 8번 문제부터는 잠깐 쉬었다 계속하죠.